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자유헌정 포럼의 한 주간의 핫 이슈 진행을 맡게 된 유순희. 오경훈입니다. 네. 저는 자유헌정 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유순희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산 여성신문 대표로서 부산 지역의 여성운동만이 아닌 지역운동을 오랜 기간 해오신 NGO 1세대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해서 자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제 NGO 1세대는 아니고요. 사실상 원로에는 가깝죠. 제가 기자로서 활동해온 게 30년 정도 넘었으니까 저랑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 한 7, 80대 연배가 되셨으니까. 그때 이 막내로서. 그렇죠. 막내였고, 그런데 지금 어느덧 이제 한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저는 기자로서 한 30년간 활동을 해왔고, 또 언론사 대표로서 방금 말씀하신 부산여성신문 대표로 한 12년 정도 대표 활동을 해왔고요. NGO 쪽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부산 여성신문, 그러니까 여성 언론은요, 또 일종의 여성 인권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NGO 기능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 향상이라든가 정치 참여 확대 같은 이 여성의 지위 향상 문제라든가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제2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방이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과 소외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 여성 언론을 통해서 또 지역에도 사람이 있고 인재가 있고 여성이 있다는 걸 우리 저희 여성주의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네. 근데 우리 오 총장님은 16대 국회의원을 하셨죠. 네,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역할을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면되셨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기쁘고 또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네. 아니 그런 마음이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이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이 되신 무렵에 유영아 선배랑 통화를 하면서 뭐 한간에 알려진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더니, 물론 이제 오랜 이 감옥 생활로 지병이 좀 악화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도 회복에 주력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빨리 직접 국민들을 뵙고 감사의 말씀,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 건강 회복에 좀 주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은 또 그러시더라도 이 정신력만큼은 아주 강건하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역시 우리 대통령께서 또 나라를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분의 역할을 또 다 하시지 않겠는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서전도 냈던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자서전 책을 내셨던데. 네. 네. 사실 저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전에도 듣기로 대통령께 전국에 수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뭐 아주 뭐 여러 수십 통씩 편지를 직접 보내오시거나 이메일로 이 전자우편으로도 이제 많은 서신들이 오셨는데 그 부분들을 꼼꼼히 읽으시고 정말 좀 그 부분에서 당신이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또 이제 메모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내용에 담았던가요? 본인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원래 이제 이전에 또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꼼꼼히 이제 기록하시는 그런 특성이 돼 있으신 분이라서. 수첩 공주란 별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공주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만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서
주도 면밀하고 세심하고 네. 뭐 그냥 건성으로 넘기는 부분이 네.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음. 때문에 그 편지와 관련해서도 정말 좋은 어떤 뭐 지적 같은 네. 부분들은 일일이 다시 이제 네. 메모하시고 이제 그랬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쭉 뭐 바탕이 되어서 네. 그중에 특히 이 대통령께서 깊게 생각했던 그런 편지글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네. 엮었다고 네. 들었으니, 저도 한번 그거를 이제 네. 읽어보면 네. 이 대통령께서 어떤 부분에 공감을 하고 어떤 부분에 네. 어, 참 이 고마움을 얻으셨는지, 음. 그런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꼭 읽어 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못지않게 연초부터 계속 터져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 음.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네. 부산 지역에서도 연초 그런 여론조사 예. 결과가 발표됐다는데, 음. 이 부산 지역의 음. 또 여론 동향은 어떤지 좀 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즘 대선 후보들의 그 지지율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확연히 앞서 나갔었는데,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12월 한 달은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이제 하락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박스 안에 갇혀 있는 평균 30%에서 40%대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산에서 지난 그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지상파 방송 3사가, 그러니까 KNN, KBS, 부산문화방송 이렇게 방송 3사가 여론조사를 성인 남녀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나타난 걸 보면 아직도 부산 민심은 그 윤석열 후보한테로 가 있고, 두 후보 간의 전체 후보를 놓고 봤을 때에 그 두 후보 간 표차는 거의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이제 격차가 있거든요. 부산에서만큼 그 아성이 무너지면 안 되죠, 사실상. 근데 양자 대결을 하고 두 분을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그 윤석열 후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재명 후보가 31.9%고 윤석열 후보가 44.9%, 그리고 답보 상태에 답을 유보한 이런 시민들이 한 6.4% 정도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표심이 안철수한테로 갔다거나 이랬던 다른 후보한테로 마음이 향했던 그런 부동층이 6.4% 있다는 거는 향후에 두 사람 봐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 후보의 어떠한 점을 그 이제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의 뭐 이 도덕성 이런 것보다 그 능력과 자질을 최우선 그 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이 이제 도덕성이고, 그 다음에 정책 공약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 정당 이런 순서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에 굉장히 후보가 어떤 캐릭터고 정말 국정 운영 철학이나 국정을 끌고 갈 능력이 있는 후보인가, 여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정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는데, 타 전국적으로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2030 세대의 표심, 40대 이하의 표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도 이렇게 그 20대부터 40대까지의 표심은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더 많게 나타났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이 2030 세대가 사실 우리 국민의 거의 34%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 그 향방이 가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굉장히 많이 좀 노력하고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부산 지역 어떤 또 궁금한 다른 데이터 알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이런 이 현상들이 단순히 뭐 부산 지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짚이는 대목인데요. 지금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에는 뭐 여러 요인들이 거론되지만 특히 어제부터 네. 지금 선대위가 굉장히 음. 이제 뭐 전면 재편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음. 어떤 면에서 밖에서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뭐 어떤 난맥상, 혼선이 있지 않나. 음. 또 이제 이 당대표의 네. 역할에 대해서도 좀 걱정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 현장, 음. 그러니까 이 여의도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음. 정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현장에서 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좀 전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주변에서 저희들이 인제 뭐 식사를 하거나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본 지역 민심은 국민의힘은 정말 이게 '사람이 그렇게 없나? 왜 맨날 저 노인한테 끌려다니면서 저 노인한테 모든 걸 정치를 네. 맡기느냐.' 정말 패기 있게 뚝심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 걸어서 좀 끌고 나갔으면 네.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조금 아까 속보를 보니까 저 선대위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좀 지금 이제 배제하고 후보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이제 뉴스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 지금 보면 거의 뭐 후보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인지 윤석열인지 김종인인지 윤석열인지. 사실상 국민들이 소환을 해서 나온 후보가 바로 그 윤석열 후보가 아닙니까? 지난 그 조국 사태 때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용기 있게 정말 패기 있게 정말 그 정의감 하나로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윤석열의 그런 캐릭터를 보고 네. 국민들이 소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권력 남용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검찰 조직들 굉장히 자리가 뭐 수시로 바뀌어가는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태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국민들이 보고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이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희망을 얻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후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소환했고 당이 발굴한 인물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소환한 걸 당에서 끌어들여서 이제 후보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서 이 사람의 캐릭터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네. 후원하고 밀어줘야 되는데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사실상 다 좀 심합니다만 망쳐놓은 것 같아요. 이분의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지지율 하락 이유도 사실상 윤석열 캐릭터 그대로 갖고 나갈 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권이 개입하고 당에서 감나라 콩나라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상하게 내려갔거든요. 사실상 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지금 2030 세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바로 공정이거든요. 근데 2030 세대들이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고려대 캠퍼스를 방문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할 때 정말 주변을 에워싸고 보여준 그 화기애애한 모습들,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젊은 학생들, 이런 사람들 지금 표심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떠났다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이 싫어서 갔다고 하는데 저는 기존에 자신을 당대표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정치권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이분들의 잘못이라고 봐요. 사실 후보의 잘못도 조금 있죠, 사실상. 부인, 가족과 관련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이런 것도 많지만 사실상 그렇게 따지고 보면 상대 후보들만 놓고 봤을 때에 이재명 후보보다는 사실상 뭐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의 조사를 받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훨씬 도덕적으로는 앞서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저는 당의 책임이 상당히 더 크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 윤석열 후보께서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초보 단계다 보니까 정치 경륜이 많으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적절하게 조언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지금 청년층의 마음을 뭐 윤석열 후보 연배에서 어떻게 다 똑같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청년층의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또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 어떤 부분인지 이준석 대표가 적절하게 또 조언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이 보완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을 살려나간다면 그쵸. 정말 좀 네.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고 네. 또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도 네. 좀 희망과 좀 안정감을 갖고 또 더 음. 이 열의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어 헌정 사상 뭐 아니면 정당 사상 최초로 이 그 아주 이 젊은 30 대의 당 대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뽑아줬지 않습니까? 사실 왜 이준석을 뽑아준 것 같습니까? 이번 정권의 실기와 무능을 지켜본 국민들이 정말 정말 정권 교체에 마중물 역할을 하라. 또 2030 표심이 중요한 만큼 당신 자체가 2030 세대의 그 표심을 누구보다 잘 읽으니까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역할만 하면 되고 2030 역할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 대응 후보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뒤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언론에 적극 나서서 뭐 대표하는 말을 한다거나 자꾸 말을 만들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 받는다거나 이런 건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던데요. 그 2030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아니 2030 세대가 윤석열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을 뭐 그냥 붙잡는다고 돌아오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 2030 세대의 불만 시점이 뭔지 그거를 잡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정말 바른 말 했어요. 근데 전략적 대응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자기가 언론에 나서 떠들 것이 아니라 후보한테 캠프에서 자기가 이 전략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시를 하고 그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말만 앞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그렇고요. 어저께 또 우리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후보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짜여준 대로 그냥 연기만 잘하시라. 이렇게 이건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윤석열 후보는 뇌가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후보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밑받침 역할을 해주고 자문 역할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자기가 후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총대를 후보한테 맡기고 뒤에서 모든 선대위의 구성원들은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 서포트하는 역할에만 주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얼마 전에 했던 그 속보와 같이 윤석열 후보가 그냥 일 흔들리지 말고 결심한 대로 그냥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의 이 지혜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총기 이 부분을 좀 후보에게 좀 실어줘서 또 후보가 그런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가장 큰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그 공정의 정신으로 이 난국을 좀 헤쳐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번 여론조사의 좀 특기사항 중에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이 소위 이제 정권 연장, 정권 안정론에 비해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6대4 가량 더 높았는데 이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 격차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느 유튜버가 그걸 또 분석해서 내놓은 게 있던데요. 사실상 그 일주일 만에 여론이 반영될 시간적 그 갭도 없이 그냥
어떤 때는 뭐 상대 후보는 그냥 1% 범위 내에서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막 10%포인트까지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아무리 그 김건희 여사의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게 여론에 반영되려면 시간적인 이 갭이 좀 필요한데 바로 그게 뭐 반영되기도 전에 여론조사에 보면 뭐 10%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 여론조사가 과연 신뢰할 만한 건가 이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죠. 또 질문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거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높게 수치가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질문지를 교묘하게 좀 바꾸었다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전화를 받아본 사람들 얘기가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정권 유지, 정권 안정을 원하냐 이러면 누구나 우리 국민들은 후보가 누구이냐를 떠나서 정권이 안정되기를 바라지 누가 정권 불안정한 상태에서 뭐 그렇죠.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권 근데 유지냐랑 그렇죠. 정권 안정이냐라는 것은 네. 상당히 이게 다른 그렇죠. 맥락이죠. 그래서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헷갈리지 좀 네.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한번 공표되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 3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 사전공지 사전공지 네. 이거를 발표하는 거를 뭐 법으로 금지한다라는 선거법 개정을 했던데 사실상 뭐 이번 대선에서는 이미 사전에 한 몇 개월간 진행되어 오는 그 여론조사나 이런 발표한 내용들이 많은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 유지에 정권 안정에 속지 말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권이 안정되려면 이 바른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 자연스럽게 그 정권이 안정되기를 다 바랄 테니까 그런 점에서 진짜 이 국민들의 열망과 지금 바람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정말 좀 정치인들은 깊게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 여론조사에 아까 좀 전 지적처럼 뭐 들쭉날쭉도 네. 있고 또 거의 같은 시기에 한 여론조사인데도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조사 방식이나 네네. 뭐 항목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추이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유 대표님께서도 이제 지적하셨듯이 20대, 30대 특히 이 네. 청년층들 그 세대에서 윤 후보 지지가 좀 네. 하락한다. 그런 점에서 그럼 이 청년층들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뒤를 잇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를 건다는 건지, 뭐 왜 이런 이제 이 청년층들 지지율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들이 진짜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2030 세대들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 MZ 세대라고 하죠. 1980년대생부터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또 1995년, 96년부터 또 그다음 그때 태어난 세대들은 또 디지털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그 SNS 세대, 이런 그 MZ 세대들이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그리고 이 플렉스 우리 플렉스 그 한 문화 이런 거 뽐내고 가시하는 이런 문화를 굉장히 이제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소유하고 이런 것보다 공유하는 걸 원하고 또 자기 신념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사회적 가치를 따르고 뭐 노가다를 한 달 해서라도 나는 명품을 사고 뭐 이런 걸 원하는 소위 이런 그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 중요한 사람들, 이런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 이미지예요. 그래서 후보가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인 이 개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많은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도 왜 저렇게 열광을 할까? 왜 저렇게 지지를 할까?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 선대위에서 이제 어떻게 코디해 준지 모르겠지만 물론 정책이나 이런 것도 발빠르게 막 내놓는 포퓰리즘 정책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후보가 하는 행동들이 보면 사실 꼰대 이미지를 좀 많이 벗어 던지고 있는 모습. 예를 들면 후드티를 입고 청바지 입고 아주 캐주얼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말투라든가 청년들을 만났을 때 아주 편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정말 그 좀 이렇게 자기들 마음을 잘 읽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받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사실상 대장동 게이트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요즘 청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한탕주의 막 이런 것도 많이 이게 젊은 애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좀 길들여져 있거든요. 2030 세대가 어떻게 하면 내 주식이 팡 올라서 저 사람은 투기, 주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저 사람은 내 마음 알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그 자기들 마음을 잘 읽어줄 것 같은 이런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도 그 20대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아주 물 흐르는 이 아이들의 마음은 사실상 바람과 같고 물과 같거든요. 오늘 이 후보를 지지했다 해서 내일 지지 안 하라는 법이 없고 오늘 이 후보를 지지했지만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람과 물과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이거를 후보한테 코치를 하고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조용히 뒤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이 검사 생활을 쭉 하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검사가 만일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그렇죠. 투자했다고 큰일 나죠. 예. 비난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주식 모르는 거 그거는 본인의 이 공직 생활을 엄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그쵸. 결과인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마음을 모른다. 이건 아니다는 그건 아닌데 이제 네. 그런 점이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광하는 이유 같은 것들을 보자면 좀 그렇고 MZ 세대들이 사실상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기성 세대가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안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80%나 된대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보면 우리 특히 부산도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이 그 고령자 측이 많은 사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이가 장땡인 나라. 또 뭔가 상을 받거나 이런 때 보면 또 당신 아직 젊으니까 또 나이 연장자 우선 뭐 이런 식으로 능력이나 실력이나 공적이나 이런 거 보다가는 또 그 사람의 나이가 더 우선되는 우리나라는 좀 나이가 장땡인 그런 사회가 아니면 그런 인식을 저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도 뭔가 좀 해보려면 아직 젊으니까 그러다가 벌써 50대 중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좀 키워주는 문화, 기성세대가 정말 자기들만 모든 걸 다 유지하고 하려는 그런 걸 좀 버리고 이 기득권을 좀 청산하고 좀 이 젊은 세대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것, 또 공정한 기회를 많이 주는 것, 이게 바로 MZ 세대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전 세계 경제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예측됩니다. 그런 점에서 2달 후 있을 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이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느냐 이것이 이 위기를 잘 헤쳐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가늠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유 대표님께서는 왜 이 윤석열 후보가 이 나라를 맡을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압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3가지 단어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좀 잡아보면 첫째는 공정, 둘째는 경제, 민생 안정과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안정, 공정, 경제, 안정 이 3가지 단어 속에 우리 미래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점이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 전 그냥 제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이제 다들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네. 국민 모두가 나름대로 이 윤석열 후보의 특히 어떤 면들 때문에 자기가 특히 흔쾌히 지지한다 이런 이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네네네. 근데 아까도 이제 쭉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 안 된 측면도 있고 그 진심이 제대로 또 소통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오늘 윤 후보께서 모든 일정을 지금 좀 보류한 채 전면적인 이 재편 작업에 몰두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빨리 이 부분을 좀 수습해서 네. 효과적으로 이 국민들께 당신의 이 진심을 한 분 한 분이 느끼시는 그 바람 이 부분들을 좀 짚어 나가신다면 네. 다시 한번 우리 정권 교체의 음. 서강이 판이 좀 열리지 않겠나 네. 생각됩니다. 저기 일각에서 이제 TV 출연한 패널들이 좀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월급만 받고 살아온 검찰총장이 무슨 국정원 운영을 제대로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그건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사실 기존에 우리 정치권에서 뭐 딱히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뭐 보여준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오히려 정치판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후보 그리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미래로 가는 정치는 바로 이런 신선한 사람이 좀 낫지 않을까? 새 인물한테 새 정치를 좀 기대해 볼 만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런 데서 이제 혁신은 출발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정권에서 모든 이 사실 문제시되어 왔던 이런 부정 부패와의 척결, 기득권 청산 이런 이제 권력 카르텔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혁신적 정치 국정 운영은 바로 이런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가 가장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유 대표님께서는 NGO 단체들의 여러 좀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해서 전달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특히 이 어려운 이 경제 상황에서 이 4차 산업 관련 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 후보 측에 여러 좀 제언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5차, 6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그 뭐 안철수 후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이렇게 코드를 맞춰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 나갈 후보는 우리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나라를 바로 세운 기틀을 그 정권을 바로 세워서 정말 법치를 바로 세우고 그 나라 탄탄한 경제적 밑바탕 위에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대수술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또 우리 그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이런 바탕 위에 사실상 4차, 5차, 6차 이런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 디지털 그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공약들을 제가 쭉 보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 참신하고 괜찮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한번 보셨는가요? 저는 제목은 봤는데 네. 사실 제가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네. 탁 와닿지는 않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였죠?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인데 이거를 국민 개개인의 그 마이 AI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번거로운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간소하게 하고 누구나 자기가 이제 손쉽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요약하자면 그런 정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20, 30, 40대들은 그 아주 거기에 그렇죠. 익숙한 네. 그리고 또 효율성을 실제로 기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보완적으로 50대, 60대 이상 좀 정보 소외 계층 세대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함께 좀 네. 간다면 정말 이 정부를 효율화하고 또 이 새로운 추세에 맞는 그런 공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문 인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여러 이제 IT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그 정부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실험적인 추진을 굉장히 좀 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놓치기도 하는데 지금 IT 분야에는 아직도 많은 규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규제를 좀 그 철폐하고 또 레퍼런스가 없더라도 또 충분히 그런 이제 그 IT 기업들을 좀 진흥하고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 신생 기업들이 뭐 이렇게 좀 자리 좀 잡고 하려면 기존에 한 걸 내놔봐라. 네. 이렇게 하니까 뭐 레퍼런스가 쌓이기도 전에 이게 네. 퇴짜를 맞는 이런 구조거든요. 고쳐야 될 것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동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다 뺏길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IT에 기반한 이 4차 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네. 이 부분에 이 기술자나 이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우리나라 훨씬 많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는 보다 공격적이고 좀 열린 마인드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좀 아는 후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후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꽤 경과됐는데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 정책 공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네. 단순히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정확한 이해도 하면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언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참 많이 네.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입지 이런 부분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좀 진심으로 받아안고 자기를 낮추면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이제 좀 희망을 좀 제시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네. 얘기로 모아졌는데요. 이 네. 부분들을 우리 유 대표님이 이 네. 지역 민심 또 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네. 그거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한번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들 얼마나 많이 피곤했습니까? 두 번 다시는 좀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유권자도 현명해져야 되지만 우리 국민의힘 이 지도부도 현명해져야 진짜 됩니다. 좀 더 좀 야무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구호를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준비해온 구호 있지 않습니까? 2022 대선 속지 말자 정권 안정, 이뤄내자 정권 교체, 정의사회 기회 공정. 경제 부강 국민 행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좀 더 잘 마셔보세요. 네.